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연구소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한 송 전 대표 측 반응은 뭘까요?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의미는 또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물극필반이다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무장.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핵무장, 누구 얘기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핵무장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독자 핵무장론이 힘없지만 1년 이내에도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NPT를 유지하겠다. 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외교 순방의 성과는 우리의 핵무장 없이도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셔틀. 한겨레신문 6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강제동원 사과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정치권에선 은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한일 간에 중단됐던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금.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동결을 요청했는데 4년제 대학교 17곳이 결국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정원 축소 가능성 커진 교대만 8곳, 재정 위기에 불이익을 알면서도 인상을 했다는 건데 총 193개교 중 176곳은 그래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고 합니다.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그래도 757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등록금마저 인상이 돼서 청년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 서울신문이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할 땐 최대 사형이다라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5년 새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직접 유통, 판매에도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검찰은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려운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김진의 돌직구쇼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순방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만나보시죠. 자, 방미 외교 이번 순방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중요해진 설득이라는 주제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1년 안에 다핵 무장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할 줄 안다. 하지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하버드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이 상호 방어해주는 제2의 상호 조약을 맺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외교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1년 안에도 가능하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박정화 의원님, 네. 핵무기 개발하는 게 스텔스 전투기 한 대 사는 것보다 싸고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이 또 세계 최대 아닙니까? 그럼요. 예, 최첨단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짝 그 기술만 바꾸면 핵무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럼요. 우리 이미 요 위성도 쏘았고, 예. 그러니까 대기권을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업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 전환하는 기술도 있고. 사실은 뭐 70년대 말부터 자체 핵무장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NPT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NCS라고 하죠. 이번 방미에서 성과로 나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북한의 그 핵 위협을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적, 기술적 자신감까지 포함되는 그런 얘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북핵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미국과 공조하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예. 자신 있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 대신 한미 간의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핵 우산으로서의 핵 억지력은 증대됐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들어보시죠. 미국을 싸돌아다니며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댄 윤석열 괴뢰 역도의 추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경제를 미국에 더욱 예속시키는 쓸개 빠진 짓거리를 한 것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의 핵심利益과 연관된 예민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한 것이라든가. 김수영 교수님, 북한이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렇게 또 악독한 말을 길게 합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의 성과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여정의 저 발언만 봤을 때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거였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북한에서 이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했을 만큼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예전에도 그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직전에 김여정이 뭐라고 한마디 했고 실제로 그 한 3일 뒤에 폭파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적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미 외교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있다. 김여정이 가시돋친 말을 내놓고 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야는 과연
한미 외교 이번 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극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굳건한 동맹 의지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짓는 일이 남았습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핵 논의 기구를 넘어서 한미일 간의 핵 우산 협의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동아일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일에서 21일 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하는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대응책을 강화할 것인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빠르면 7일 한국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의 복원이 되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 5월 7, 8일 실현 방향.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분석했고요. 교도통신은요.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결정된 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정부 소식통,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며 일본 방한 서두른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서 중간선거도 끝났으니만큼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사실은 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김수영 교수님 뭔가 좀 진전된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이번엔 반드시.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우리가 너무 먼저 많이 내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정치적인 지형이 일본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 세력의 표를 의식하는 기시다 정권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주진 못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가 일본에서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부각되고 아주 지금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도 우리나라에 와서 좀 성의 있는 말들, 그게 뭐 사과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복원시켜서 여러 가지 제재들을 다 없애는 이제 그런 식의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거거든요. 부디 뭐 외교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항상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성의 있는 이런 제스처를 보인 만큼 일본에서도 그에 응당하는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야권 성향의 네티즌들은 김건희 여사가 이 백악관 방명록에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명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이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백악관을 방문한 윤 대통령 내외가 윤석열 대통령도 서명을 하고 그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나란히 서명을 한 것을 일부 야권 성향의 네티즌들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장철현 전 청와대 전속 사진 작가도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라고 적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왜 같이 적냐? 영부인이 대통령이냐라는 비판인데 기자들이 김정숙 여사 때는 어땠는지, 김혜경 씨는 어땠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 같이 백악관 방명록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했을 때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라고 박명록에 남긴 경우가 또 바로 나와서 박명록을 갖고도 내로남불이냐라는 다시 역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게 실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어떤 분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분은 처음 봤겠지만 그런 사례가 이제 충분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건 명백한 실수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외교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을 얻었어야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전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 여야 간에 이제 정치가 발전하는 거지, 지엽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오죽할 말이 없으면 저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그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을 열창한 것 두고서도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바보 대통령실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일단 대통령의 이 아메리칸 파이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노래는 제가 수십 년이 돼가지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자, 이 대목을 두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백악관 측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은 만찬장에서 연주를 하겠다 이렇게 청하면서 그 공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하는 노래라고 알려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측이 사전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애창곡을 미리 물어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후문입니다만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였기에 작곡가가 서명된 기타도 준비한 것. 뭐 이건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윤 대통령께서 한 소절을 다 안 하셨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듀엣으로 하려고 했답니다. 바보 대통령실이라며 듀엣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모함,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듀엣을 하려고 했을지 안 했을지를 박지원 전 원장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어쨌든 아메리칸 파이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전재수 의원님, 기사를 보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노래를 불렀으면 사람들 기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하시는 내용도 기사 났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하고 이제 워낙 이제 토론을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제가 노래를 하면 기절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다 나가버립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이제 스타일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 외교는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국빈 방문이 있고, 두 번째는 공식 방문, 세 번째는 실무 방문, 네 번째는 사적 방문. 해가지고 국빈 방문이 정상 외교에 있어서 가장 격이 높은 그런 이제 정상 외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찬장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미국하고 철저하게 이제 준비가 미리 다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듀엣으로 저 미국 대통령하고 함께 부르기로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죠. 예, 다만
저 시점에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팝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둘이서 손잡고 불렀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박지원 전 원장의 비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듀엣으로 불렀으면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으면은 점잖게 대통령실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국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반국가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강한 비판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흥미로운 게 전재수 의원도 박정아 의원도 각각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또 수행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박정아 의원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딱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지원 원장 제가 뭐 연탄가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얘기하면은 그 비판이 안 되는데요. 박지원 원장님은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박명록 갖고 시비를 걸었던 장철영 행정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각각 다 전속 사진 기사로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거 다 알면서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봤던 김정숙 여사가 같이 서명했던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철영 국장이 현장에서 본인이 찍은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마음이 닫혀서 그냥 뭐든지 시비를 걸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있는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액면대로 평가해 주면 되지 무조건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든 이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저는 국내 정치가 이렇게 여전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통령의 순방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돈봉투 수사 확대, 송영길 물극 필반. 송영길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 송파구 자택과 인천 계양구의 옛 주거지, 그리고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금품 살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경선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마침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오늘 조금 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뉴스 속보도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검찰이 이제 어디를 압수수색하는지를 봤는데 어디를 압수수색했는지를 장소만 보더라도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압수수색은요,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은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법원은 뭐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발부를 갖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느냐. 집하고 사무실은 설령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이다. 기본이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집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 안 하고 니네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경선 캠프 관계자 그 사무실하고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관계된 그 연구소, 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런 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정근 부총장 그 관련된 파일들 그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검찰과 그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소인데 김수영 교수님, 몇몇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이곳이 경성 캠프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이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만약에 자금을 조달 내지 보관했다는 점이 규명되면 이게 9,400만 원이 아니라 뭐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몇몇 있는데 평화 먹고 사는 연구소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자기와의 연관성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그 당시 당대표 그 선거에서 돈을 조달하는 조직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캠프 관계자 중 일부가 저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였는지 아니면 윤관석 의원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돈 돌리는 거 말고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를 해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누구한테 얼마나 갔는지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우리가 좀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통화 내용을 볼 때 그 9,400만 원 말고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아서 자신이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금 돈이 살포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통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어떤 돈이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구성됐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어쩌면 중점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 측은 후원 조직과 무관하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다는데요.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엔 지지자 그룹이었는데 지금 특별한 관계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는 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지금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리고 그곳에도 당시 캠프에 있었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후원 조직 내에서 혹시 송 전 대표가 또 다른 금액을 조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 연구소에서도 당시에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집한 모양인데 이것이 혹시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법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명대로 액면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전혀 송 전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는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일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보좌진 중 일부가 거기서 이미 근무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경선 때 관여를 했었던 것 같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후원금을 상당 액수를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민주당 경선 자금으로 쓰였던 흔적을 검찰이 추적 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 경선을 위해서 있었던 자금원 말고 또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선 자금을 지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얘기되고 있는 9,400만 원이 현역 의원 및 누구한테 돈 봉투로 뿌려졌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9,4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 지금 뭐 일간지 보도는 억 단위의 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비공식적으로 돈 봉투라는 형태로 민주당 경선에서 흩 뿌려졌었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라 유심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문득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전재수 의원님, 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뭘 연구하는 연구소입니까? 저도 좀 광범위해요? 예, 저도 이제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처음 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도? 그래서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한번 뭐 주변에 좀 물어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또 인천시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곽에 있는 어떤 지지 조직 또는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책을 뭐 가다듬고 하는 그런 아마 정치 지원 조직 정도, 정책 지원 조직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북 문제일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민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 내지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송 전 대표 측, 압수수색에 대한 송 전 대표 측 반응 궁금한데 사자성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종의 불편한 심경을 사자성어로 나타낸 겁니다. 물극필반.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을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고 사자성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극필반 사필 규정.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셨어요? 네네. 그런데 저 시험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물극필반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미국 가서 40분 동안 보지도 않고 그 영어로 연설을 갖다가 하는데 저런 듣도 보도 못한 그 사자성어를 갖다 쓰는 것은 너무 대조적인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혁진 변호사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물극필반. 네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물이 극하면은 필반한다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나?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말도 있는데 쉬운 말로 다리 차면 기운다는 우리나라 좋은 말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어려운 사자성어를 갖다가 쓰는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극필반은 민주당한테 들어가야 될 말이에요. 물이 극하니까 반드시 잘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오죽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은 그 여당이 170석 넘게 국민들이 몰아줬잖아요. 물이 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당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송영길 대표 본인이 당내 대표 경선에서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물극필반하면서 마치 무슨 검찰이나 뭐 지금 여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게 납득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자 용어를 갖다가 사용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러다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사자성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다 갖다 쓸 것 같은데. 첩혈쌍웅, 영웅 본색 뭐 이런 것은 잘하는데. 사자성어예요. 천녀 유혼.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파리에서부터 지금 첫 의혹이 생기고 파리에서 기자회견하고 돌아오고 뭐 먼저 자진해서 검찰 출두하겠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물극필반이라는 참 어려운 한자성어 갖다 대고 얘기하는 게 언론이나 기자들은 굉장히 뭔가의 반응에 대해서 갈구하면서 요청을 하지. 근데 막상 답은 할 게 없지. 그러니까 저렇게 궁색하게 답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검찰이 출두하라고 할 때 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5선 그리고 인천시장도 오래 했던 이런 정치인의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본인 주변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뭐 패널들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 사실 물극필반 저도 좀 생소한 사자성어이긴 한데 솔직하게 전재수 의원님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물극필반?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셨군요.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송 전 대표가
박정호 의원께서 뭐 할 말이 없어서 저거 썼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좀 고심해서 송 전 대표도 쓴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지금 차고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 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압수수색 뭐 10군데, 20군데, 100군데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야당에 대해서는 좀 차고 넘치도록 하는데 비슷한 여당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너무 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없다.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극에 달하면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이제 공천과 관련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수수색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고 압수수색 당했다, 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일각에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이 뿌려진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차고 넘치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쉬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궁금합니다. 송 전 대표는 물극필반이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듯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혹시 정치 탄압 내지는 기획수사 내지는 물극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 이뤄졌고 그동안에 이제 주위 의원들이나 이런 수사가 진행되다가 어제 송 전 대표 본인에게 수사가 확 전개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말을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뭐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의원들 개별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걸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입이 있으나 할 말은 없다. 아까 너무 이게 제가 천녀유원 이런 것만 해서 유구무원.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하지 못했어요. 논평을 자제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할 말이 없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말이 없죠. 아무리 대변인이라 하더라도 당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송영길 대표를 두둔할 수도 없고 정말 유구무원인 상황인데 이 물극필반 저도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항상 무슨 사건 터졌을 때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 가지고 올 때마다 너무 재미있어요. 그거는 교수들도 교수신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어려운 말 정말 골랐을 막 텐데. 처음 듣는 어려운 사자성어 들고 나오는 거 너무 예. 재미있는데 이왕이면은 프랑스에서 오셨으니까 뭐 프랑스의 철학자의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당직자들을 다 합치면 뭐 70명에서 90명까지 추산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주 크게 조직적으로 돈이 살포되고 아주 문제가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 같으면은 막 당 간판 내리고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을 법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판이 너무나 어지럽다 보니까 그래 우리 잘못했어 뭐 근데 우리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고 넘어가는 식의 관행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맞습니다. 뭐 여러 당에 어떤 당이든 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거 그래야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정말 입이 1000개, 10,00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이 상황에 적절한 사자성어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딱히 네. 사자성어에 그렇게 능하지 않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사자성어가. 그런가 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칭 민주당 로비스트다 라며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2021년 11월 10일 A씨의 모 공기업 인사 청탁에 대해서 여기도 오빠군요. 오빠, 난 내가 모 공기업 대표도 만나.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도 모 공기업 대표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봐. 안 했겠어? 이정근 1심 판결문 중에 나옵니다. 인사 청탁과 관련된 사업가 A씨에게 얘기하는 거죠. A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정근 전 부총장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센 유죄를 선고받았죠. 중소벤처부 기업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박영선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다. 여자한테는 언니라고 하는군요.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국회의원의 측근이다. 노영빈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라며 자칭 로비스트 행세를 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정근 씨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를 막 부풀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이게 상호간에 잘 아는 건지 편면적으로 잘 아는 건지 그거는 의심은 되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하고는 확실하게 잘 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때 이제 녹취록 비슷한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박영선 전 장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뤄졌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당대표 경선에까지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저 내용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1심 공소장에 나오는 건데 1심 판결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센 판결이 나왔고 아까 문제가 됐던 저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된 1심 판결이었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대화 내용을 보시면 나 송영길 대표랑 친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나는 송영길의 측근이다. 노영민 비서실장과도 친하다. 라면서 결국 이정근 부총장이 판 광 판다고 하잖아요. 저 광 판 거에 돈을 준 거 아니겠어요?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줄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정근한테 돈을 줄 정도면 이정근한테 그 정도 돈을 주고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는지 100만 원 준 게 아니잖아요. 뭐 200만 원 준 게 아니고 10억 가까운 돈을 갖다 줬다라고 하면은 다 뒷조사를 갖다가 해보고 다 그 레퓨테이션도 다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돈을 갖다 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부총장이 송 대표 등과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많은 사진들이 얼마나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부총장이 가까웠는지를 그걸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검찰이 3년밖에 구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법원이 3년에 50%를 갖다 더해가지고 4년 반을 선고를 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4년 반 이제 판결 받은 걸 보면서 아마 이정근 부총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자기는 3년에서 좀 깎이면서 잘하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혹을 갖다 더 붙인 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근 부총장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송영길 대표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비스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는 로비스트 기질이 있다라고도 스스로 얘기했다라고 알려진 대목이기도 한데 10억. 사실 단순한 청탁, 부탁하는 대가로서 10억은 좀 큰 돈이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봐요. 이게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거는 또 별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별건이고 이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직을 가지고 무슨 로비나 사적 비즈니스에 쓴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임명을, 사실 지금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와서 한다면 대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사무부총장을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니면 자리 청탁을 하고 자리도 팔아먹고 매관 매직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흩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공당의 대표라는 자리를 가지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도 아니지, 이 로비, 매관 매직 이런 거 했다는 거는 발본색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 뭐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뭐 당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유구무원 얘기 말고 저는 혼비백산, 이게 무슨 좌충우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성과도 폄훼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갈등만 빚는 법 마구마구 처리하는 게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혼돈시켜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물타기하고 넘어가려고 저는 이거 발본색원해야 돼요. 마약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가지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그런 풍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교수님, 오늘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까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압수수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검찰이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지금 저희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당시 경성 캠프에서 똑같이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지금 보도하고 있고, 특히나 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아일보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전당대회가 있었던 당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월에서 4월 기부금액이 총 1억 6천만 원인데 검찰은 이 금액이 혹시, 그리고 그때 회계 담당 박 씨가 혹시 최근 파리에 왔던 이유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공교롭죠, 시점이. 어쨌든 그런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이 사건에 어쨌든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건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뭐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에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으로나 어떤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프랑스에 급파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좀 자제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이 잘 안 맞춰진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두렵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하지 말고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정황들이 어쩌면 지금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 않고 명확하게 사정을 다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어떤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 터졌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아마 사전에 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에 따르면, 한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민주당에 체포 동의안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동의안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로 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는데 민주당은 앞선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소위 방탄 논란이 있는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특권을 내세웠던 거죠. 노웅래 의원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영장이 또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선택은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예. 이게
지금 이 압도적인 검찰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국회에 체포영장 발부가 수시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힘들고 난처한 뭐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국회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필요한지 내용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거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치적 주장으로서 또는 정치적 견해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영장이 또 넘어오면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죠.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재차, 3차, 4차 체포동의안 들어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부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 6월 1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리고 6월 달 국회 안 열려 있었는데 7월 달 국회 열리면서 7월 6일인가 본회의장에서 선서했어요. 아직 0.5선이에요. 0.5선. 이재명 대표와랑 같이. 그때부터 본회의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도 5월 1일 현재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국회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달 이상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딱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 날아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 다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10달 동안 본회의장 열어놨는데, 국회 열어놨는데 여야 한 거 뭐 있어요? 맨날 싸우는 것만 있었죠. 좀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방탄국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 의원분들 스스로 얘기했던 이 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정치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 건축왕과 관련된 내용도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바로 그 건축왕이 강원도로 가서 수천억대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주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왕상지구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송 전 대표의 측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고위직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주선을 해서 최문순 전 지사와 건축왕 남모 씨가 만났다. 남모 씨 회사 규모 허위 작성에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남모 씨 측 핵심 관계자. 최 전 지사 찾아와 개발 사업 참여를 부탁했다. 인허가 과정에 협조를 약속했다. 최 전 지사 측 만난 건 맞지만 투자 유치 차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규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동해 사업이요. 이게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6,600억짜리 프로젝트였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캐나다 회사가 달려들었다가 결국 못하고 실패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 회사를 인천에서 이렇게 뭐 조그만한 빌라 같은 거 했던 남 씨 같은 사람이 이걸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 씨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게 누구냐? 그 동해 그 자유구역청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동해 자유구역청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왜냐하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인천광역시장이 임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이상하다라고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최문순 전 지사와의 관계는 지금 이제 최 전 지사도 남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갖다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 씨는 송 대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과연 인천과 그 동해와의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도 아마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차차 경고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 유동규. 법정에서 말 섞은 둘, 말만 섞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데 일단 재판장 오고 가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의원님, 오후에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김문기 처장 위촉한데 기자회견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동규 씨가 시장 시절에 중범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김문기 처장과 위례 관련 보고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유동규 씨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대화 장면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변호인, 유동규에게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 1공단 공원화 관련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논의했다라고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죠.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많이 힘들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아니요, 안 힘든데요. 유동규에게 말 붙인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왜 물어봤을까요? 김수영 교수님. 감정적으로 격앙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저게 굉장히 약 올리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서로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힘들죠? 많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이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지금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힘들지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아니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저 말이 굉장히 유동규 씨를 자극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싸워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거나 격앙되게 되면은 이 뇌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찬 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이 꼬일 수도 있고요. 기억이 꼬일 수도 있고요. 또 흥분을 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지금 법리 싸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많이 힘들죠라는 얘기를 먼저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는 건 유동규의 심리를 흐트러뜨려서 이 앞으로 진행될 이 진술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거나 하게 만들려는 저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저런 이야기를 뭐 유동규 씨가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저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8차례 주고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이 힘들죠? 라는 질문이 있었다. 법조인은 어떻게 볼까요? 예전에 정익진 변호사님, 검사들이 피의자 신문할 때 식사는 하셨고요. 뭐 이런 말 많이 했다는데 그런 거 뭐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힘들죠.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김수경 교수님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내가 많이 힘들다. 그 이야기가 부지불식간에 나온 거 아닌가. 유동규 씨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잃을 게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유동규 씨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뭐 이렇게 된 거 뭐 이왕 버린 몸 뭐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형이나 좀 깎을 수 있으면 깎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잃을 게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잃을 게 많고 그다음에 방어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 이거는 가장 그런데 하나라도 방어를 못하면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이 공직선거법,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대북 문제, 쌍방울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는 마음속으로 힘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갖다가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씨하고 사이에 서로 이제 설전도 오가고 감정도 격앙돼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다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너무 이제 감정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면서 핀트가 좀 빗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정황만 이제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문한 취지는 불법을 시장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시장이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는 많이 항변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동규 씨가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범죄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불법 행위를 제가 용인했을 것 같냐.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당시 처지를 비유했답니다. 어항 속 금붕어. 내가 뭘 하든 다 보인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유동규 씨가 불쑥 시장님은 그럼 형님은 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냐. 그런 범죄 밑에 사람들에게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냐. 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사례로 친형 강제 입원을 꺼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항 속 금붕어. 이재명 대표가 나름 굉장히 기막힌 비유를 꺼내 든 겁니다. 시장이긴 합니다만 나는 어항 속 금붕어였다. 모두가 다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어항 속 금붕어 발언을 들은 유동규 씨가 친형 강제 입원은 다 시켰으면서 라고 이른바 발끈한 건데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저런 말싸움이 있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어항 속 금붕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고 당시 야당 소속 시장으로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전혀 특혜를 주지도 않았고 대장동을 개발하는데 조금의 이익도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유동규 씨가 사실은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거보다 더 심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누구누구 시켜갖고 다 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쌓으려고 했던 본인의 결백성을 저는 저 한마디로 유동규 씨가 감정에 사실은 격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후에 사실은 판사가 이거는 본건과 관계없으니까 말싸움 하지 말자고 하면서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많은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약간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재명 대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유동규 씨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앞서 김수영 교수는 여유 있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상대적으로 유동규 씨를 발끈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발을 했을 것이다. 많이 힘들죠. 라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근데 이게 법정이잖아요. 예. 법정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제 증인 신문을 직접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싫고 이재명 대표를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비판을 하더라도 이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고 어떻든 죽도록 싫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유동규 씨를 약을 올리려고 도발하려고 자극하려고 저렇게 한다. 이게 물론 뭐 현실 정치를 하시지 않는 이제 패널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주장은 선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뭐 토론식으로 주고받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좀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이게 좀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의조차도 요구하는 게 과한 요구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유동규 씨가 친형 강제 입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유동규 씨가 해명해야 될 것은 녹취록과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과 관련된 입장이 왜 지금에 와서는 180도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좀 가서 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은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와 관련된 재판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판결이 언제 나올까요? 1심 판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판사 마음일 것 같은데. 판사 마음이다. 그런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그 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나와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훈시 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강행 규정이고요. 반드시라는 말이 법전에 들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계속 이제 선거 관련된 소송을 뒤늦게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최소한 1심 판결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증인을 잔뜩 불러놓고 이제 시간을 갖다 그 계속 끌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한테 예전에 부패 사범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어쨌든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얼마나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았겠습니까? 뭐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졸지에 부패 사범으로 몰아 꼬리를 잘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법정에서 내가 마치 걱정이 된다는 듯이 많이 힘들죠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는 나를 부패 사범으로 꼬리 잘라버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많이 힘들죠라는 건 나를 약을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한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당적도 없고요. 저는 지금 저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느꼈을 감정이 그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뿐이고 마찬가지로 따지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얘기 나올 때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데 저는 전재세 의원님이 김건희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반응들이 제가 볼 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적인 원한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자 패널들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용산 전화 걸었다 급기야. 이제는 정광훈 씨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딸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정광훈 씨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노동절날 반국가 행위를 막아달라. 여야 반응 함께 보시죠. 권칠승 대변인, 대통령실 정광훈 목사 정치적 원청 하청 관계냐. 전 목사의 아나무인 대통령실이란 뒷배가 작용한 것이다. 강민구 국민의힘 대변인, 가짜뉴스 퍼뜨리게 나선 민주당. 근거라고 제시한 게 전 목사의 허무 맹랑한 주장이다. 여야 반응도 좀 황당한데 박정호 의원님. 네. 지금 정광훈 씨가 하는 말이 대통령실의 누군가로부터 진짜 전화를 받고서 저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 리도 없는데 정광훈 씨가 혼자 저러는 겁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니 뭐 미국서도 전화 받았다고 하고 하는 정광훈 목사인데 대통령실까지도 안 팔았겠어요? 다만 저는 이런 참회 대통령실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한번 하자. 누가 전화 걸었는지. 진짜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분명하게 나오는 거니까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조금의 비슷한 뉘앙스라도 하면서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 다 긁어내야 돼요. 예. 이참에 긁어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요. 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야당에 반대되는 집회를 하는데요. 그 마음, 굉장히 애국적인 마음에서 하는 거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정광훈 목사가 모았다는 힘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그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모여서 했던 거지 그게 전광훈 목사의 힘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참에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괜히 어딘가에 올라타서 하고 있는 저 허장성세 걷어내야 된다고 해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저 문자로 막 폭탄 들어와요. 폭탄 들어옵니까? 전광훈 목사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예. 이런 문자 폭탄 오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도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바와 내가 주장하는 바가 똑같다고 해서 그 양반이 옳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저렇게 때가 되면 대통령실도 팔고 국민의힘도 팔고 마치 본인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허장성세 부리면서 국민들 호도하는 저런 분들은 다시는 저런 주장 못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따끔하게 해야 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전화해서 뭔가 부탁했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여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경선 때 도와달라고 했다. 처음에 아니었다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한 건 맞잖아요. 요거 만약에 대통령실에 누가 전화했다면 요거 좀 전수조사하자는데 옛날엔 공직기강에서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청와대 시절에는? 공직기강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부니까 내부니까 공직기강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전화했는지 그렇습니다. 혹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부탁한 사람이 있다면 정광훈 목사에 누군지. 대한 조사는 공직기강이 어렵지만 그렇죠. 대통령실 내에 대한 조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뭐 의심이 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별도 조사실이 다 있습니다. 예. 거기서 아마 하게 될 테고. 어떻게 보세요? 용산에서 전화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그래도, 있겠냐?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 정광훈 씨가 이전에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김기현 대표도 경선 기간 중에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지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 대표를 하실 때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강력하게 선을 꺼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좀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확실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내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실이 설마 저렇게 했겠냐 이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오바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대통령실이 정광훈 씨한테까지 전화해서 저기 도와달라고 했겠냐라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두 분 의견은 일치를 보셨어요. 홍준표 시장도 입장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급기야 대통령실도 물고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 당에게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급기야 진짜 대통령실까지 지금 판 거예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까지 팔고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그 홍 시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떠나가지고 전광훈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박정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은 뭐 그 대통령실에 무슨 행정관이 했든지 뭐 수석이 했든지 비서관이 했든지 누군지 적시해서 뭐 누구면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논란이 가라앉을 거고. 이거 못 밝히면 허위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전광훈 목사님이시잖아요. 제발 이런 발언 같은 거 하고 뭐 행위 같은 거 할 때 제발 기도 좀 하고 저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란해지고 또 종교계가 기독교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 나름의 어떤 기도는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게 맞는 것인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발언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박정희님 설마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전화하진 않았겠죠? 지금 이 난리에. 했으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혹여 모르니까 저는 저거는 이참에 단단히 조사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단단히 조사해서 아직도 저 안에서 정광훈 목사의 허황된 힘에 의존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긁어내야지 당도 대통령실도 온전하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당 국민의힘의 첫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달 만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윤리위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재원, 태영호, 김재원 최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못해 논란이 됐던 정광훈 목사와의 발언이죠. 태영호 최고위원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것이다. 징계 여부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며 강력한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리위 첫 회의 열린다는데 김수영 교수님,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부터 좀 논의를 하겠군요. 윤리위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두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볼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대형 이 부패 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최고위원들의 이 무리한 발언들 그리고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발언들, 위험한 발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하게 평소보다도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쨌든 이러한 국면을 지금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도 엮이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국민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야당도 여당도 다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정치 자체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혼잡스러워서 정치 자체가 혐오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단호한 제재들을 해야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을 제가 직접 취재해 보니까 조금 일각에서는 결이 다르다. 한쪽은 징계하고 한쪽은 징계 안 한다. 뭐 이런 기류도 있던데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지도부 어떤 취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내 대부분의 많은 인사들은 정광훈 목사가 이런 식으로 전횡하는 거는 당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데다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김재원, 태영호 두 분은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관련해서 지금 윤리위가 이제 가동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정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이지만 네. 비록 최고위원이지만 굉장히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관련이 없이 본인이 뭐 이 역사 내지는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뭐 예. 이런 거에 기반해서 했던 발언들이고 일부 부분이 뭐 사과 표현도 했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 반응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관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피해자가 될 때는 그릇된 역사관인데 저 북한에서 교육받은 역사관이라 조금 정상 참작해줄 수도 있다.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좀 더 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국민들 감정하고는 굉장히 정서하고는 괴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재원 최고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서 판단과 반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한 달 만에 최고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조금 전 장면입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는 박광원 의원이 뽑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대표님이랑 어떤 리더십을 같이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 당의 상황에서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박광원 지지 90명, 민주당 의원 떳떳하라면 이름 공개해라. 박광원으로 인한 탈당 절대 안 돼. 우리는 뭉쳐야 된다. 빨아쓰자 박광원. 우린 세탁 전문이니까. 그래도 홍근 당근은 친명이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홍근 당근이라고 불렀군요. 근데 우리 쪽 아니다 이거죠. 개딸들은. 박광원 의원이 이 두루두루 확실히 좀 개딸들이 보는 것처럼 친명은 아니다라고 보고 비토의 목소리도 있는데 개딸들 반응은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따지자면 뭐 친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떨어지고 난 뒤 2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광원 의원이 친명이고 비명이고를 떠나가지고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신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 이게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너그럽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지도부 체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표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박광원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의원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좀 못하면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강력한 친명, 검찰을 때리는 박범계를 뽑지 않고 의원들이 굳이 친낙계, 이낙연계로 분류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박광원 의원을 선택한 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혹시 이제 친명계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요. 예. 내년 총선이 여든 야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든 야든 지금 모두 다 엄청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 현직 그 당대표가 지금 저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야당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지지율이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든 야든 그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 옆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는 박광원 대표를 갖다가 원내대표로 그 선출한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출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광원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여당한테 조금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원내대표의 별명이 홍근 당근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군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